자, 가족 회원 여러분, 현재 시각은 12월 19일 시장이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밤이 깊은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오후 내내,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회사하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또 자회사, 삼성 에피스 넥스랩, 이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앞으로 이게 그 비전과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 생각이 좀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족 회원님들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의 분석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고, 최대한 그 자료를 뽑아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만 좀 압축을 했는데, 실제 시장과는 어떻게 좀 괴리가 있을지 그 부분은 좀 계속 이제 시장이 열릴 때 그때 좀 보겠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분할됐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회사가 2개 이상을 거느리는 회사. 자본금은 622억 762만 원. 자본금이 662억 정도 됩니다. 자회사가 2개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피스는 자본금이 1034억. 11종의 바이오 시밀러를 제조합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는 제가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자회사 에피스 넥스랩. 그래서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억 원. 굉장히 스몰하죠, 스몰. 분할 상장 가격은 61만 1천 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어떤 회사인가?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글로벌에 여러 자회사가 있습니다. 영국, 스위스,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스라엘, 네덜란드, 대만, 폴란드, 홍콩, 미국의 자회사, 종속 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글로벌에 이렇게 많은 자회사를 두고 있어요. 이 자회사들은 결과적으로는 현지에서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법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게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올해 3분기의 매출 구성입니다. 지금 이게 쭉 보시면 CDMO, 여기는 이제 의약품의 위탁 제조,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이게 이제 바이오 에피스의 매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피스 매출이 올해 3분기에 1조 1919억, 그리고 서비스가 507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CDMO 위탁품 제조 생산,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이제 고유한 업무가 2조 8,456억, 기타가 1,602억. 그래서 전부 다 해서 4조 2,484억의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신고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어요. 작년도에는 그 전체 그 4분기를 제외하고 다 했을 때 4조 5천억, 그리고 23년도에는 3조 한 7천억, 올해 3분기까지는 4조 2,500억. 그러니까 거의 그 성장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CDMO 쪽에서 매출이 좀 크게 나왔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도 매출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이오 에피스가 분사된
삼성 바이오홀딩스로 이제 자회사로 합류된 바이오오피스의 이게 매출이다. 이게 이제 뚝 떨어져서 바이오홀딩스로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 바이오오피스가 바이오오피스입니다. 로직스 아닙니다. 어떤 매출을 일으켰냐? 유럽에서 이번 그 3분기까지 9,200억 정도를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기라고 한다고 치면은 24년도죠. 24년도에 6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올린 매출이 6,100억. 그리고 24년도에가 4,100억. 이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는데, 작년도의 매출이 24년도 매출이 유럽에서 9,270억, 그리고 그 전년도 23년도가 6천억. 그래서 작년도에는 유럽 외 지역에서 6,100억, 또 유럽 외 지역에서 4,100억 해서 작년도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매출이 1조 5,370억, 23년도에 1조 20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오 오피스, 삼성 바이오 오피스입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리면 안 되죠. 로직스가 아니라 오피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자회사. 그리고 이제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 오피스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죠. 지금 복제약을 만들고 있죠. 이게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뭐냐면은 글로벌 제약사가 만든 신약을 어느 정도의 제작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특허권을 이제 어떤 국제적인 어떤 특허의 소멸시효에 따라서 그게 풀린단 말이죠. 독점권이. 그래서 그 부분을 삼성 바이오 오피스가 받아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다가 다시 공급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오피스는 여기 11종의 지금 이 글로벌 신약들을 시뮬러를 제조를 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 해외 시장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2015년도 2월에 이제 판매가 났고, 유방암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15년, 관절염 치료제 17년, 대장암 치료제 20년,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제 21년, 발작성 야간 혈색 소녀증 치료제 솔리리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23년 5월.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 2월. 그리고 스텔라라는 건선 치료제가 24년 4월. 이렇게 이제 판매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을 해외 시장에다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약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외 법인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뭐 있냐면 항암 치료제가 개발 완료된 게 2종류, 그 다음에 항염 치료제 완료된 게 3종류, 그리고 기타 치료제가 4종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바이오 시밀러 특성상 임상 이상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 바이오 시밀러는 이미 만들어진 약입니다. 복제약이죠, 복제약. 복제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임상, 일상, 그 다음에
삼상을 동시에 진행해 버립니다.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일상과 삼상을 동시에 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승인을 내줘버립니다. 그 승인이 난 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약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과 대만과 홍콩 이런 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SB3, SB8, SB27은 항암 치료제, SB8, SB3, SB27 항암 치료제죠. 그런데 그다음에 또 SB2, SB4, SB5, SB17 항염 관절염 치료제, SB2, SB4, SB5 이런 것들은 관절염 치료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개발 중에 있는 거, 골다공증 치료제 SB16, 그다음에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 이 부분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루다는 지금 1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도부터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삼성병원 뭐 등등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주요 대학병원에서 키트루다를 지금 1상과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 무렵에 이 부분이 아마 최종적으로 아마 승인이 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승인 시점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SB11, SB12, SB15, SB16 등은 안과 질환, 그 다음에 발작성 야간 혈색 소녀증, 이 희귀 질환인데 그런 약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발작성 SB11, 솔리리스라는 발작성 야간 혈색 소녀증 치료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제약들을 11종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일상 할 때. 그런데 두경부암 치료제도 한 6억 정도의 손실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당뇨병 치료제 이 부분도 한 1,000억 정도의 임상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제도 한 200억 정도의 임상 비용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 보시면 뭐 고혈압 치료제 뭐 등등 해가지고 공짜로 그 약을 준다, 그런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공짜로 약을 주고 1년간, 2년간 그 사람의 약효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이 키트루다, 여기 있는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 이건 이제 먹는 항암제입니다. 이 키트루다 항암제가 지금 1상과 3상을 공동 진행하고 있고, 이게 바이오시밀러인데 이 부분은 이미 해외에서 개발돼서 상용화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 바이오 오피스가 다시 그 특허를 이제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임상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1상과 3상 이상을 건너뛰고. 근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1상과 3상만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빨리 효과가 나는 거죠. 따라서 이 국제적인 신약을 이제 특허가 조멸된 특허권을 사가지고 와서, 이게 바이오 시밀러죠. 그 시밀러 약을 사가지고 와서 제조한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큰 기술력이 요하게 되는 거죠. 난이도 있는 이 기술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약을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걸 제조해서 하고 있다.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부채는 봤더니 한 1조 5천억 정도의 부채가 있고요. 자본이 한 1조 7,200억 정도의 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금성 자산이 한 850억 정도의 현금이 있고, 차입금 및 사채가 한 4,2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91%가 됐습니다. 그 전년도 23년도에는 114였는데 부채 비율은 91로 줄었고, 순차입금,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된 차입금률은 20%밖에 안 되고, 이전에 42%였는데 한 20%로 줄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오피스의 재무 구조나 등등은 매우 우량하다. 부채 비율이 91%, 차입금 비율이 20%. 그러니까 차입금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돈을 벌어들이면 이자라든지 나가는 돈이 적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번 24년도 기준에 현금성 자산은 850억, 매출 채권, 그러니까 받을 돈,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채권이 한 4,920억 정도를 받을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3년도에는 현금이 1,268억인데 작년에는 850억을 줄었습니다. 그런데 받을 돈은 4,920억 정도 되고 그 전년도에 3,250억이었으니까 받을 돈은 한 1,700억 정도가 더 늘어 있는 거죠. 또 계약된 자산이 306억 정도 되고 금융자산에 투입된 게 한 36억 정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회사가 있죠. 에피스 넥스랩.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에피스 넥스랩은 일단은 삼성이 발표하기에는 이렇게 했어요.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하고 라이선스를 기술 이전을 시킨다. 그리고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제약회사와 공동 개발하고 기술 이전 사업을 한다. 그래서 삼성 에피스 그룹,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미래 성장 엔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펩타이드라는 생체 분자 기술을 집중한다. 이 펩타이드를 좀 기억해 주세요. 펩타이드. 저도 이 내용을 좀 의약품이라 좀 정확히 어려워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이 펩타이드 기술을 주목해 주시면 지금 이 펩타이드라는 건 뭐냐면은 질환, 조직, 세포에 결합하는 펩타이드 그리고 기존 약물을 정확히 전달하는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 신약이 아니라 기존 약물을 이렇게 전달하는 기술을 펩타이드라고 한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약과 이 펩타이드의 역할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넥스랩은 펩타이드를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항암, 그 다음에 희귀질환, 대사질환 그런 것들의 차세대 모빌리티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항암제를 특정 장기에 전달시키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DC 있죠, ADC. 이 ADC라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약물이에요, 약물. 이게 진짜 그 약인 거죠. 항암제죠. 그런데 이 펩타이드는 이 ADC와는 다르다. 이 ADC보다 훨씬 경량화된 개념이다. 그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저도 좀 어려운 용어라서 제가 전달하는 좀 한계가 좀 있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펩타이드가 특정 조직, 간, 심장, 뇌 등의 표적을 전달해서 소량을 투여해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거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오피스, 에피스 넥스랩 있는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대량 생산, 위탁 의약품을 생산해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제약된 아주 고급화된 약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는 거죠. 항암제도 여기서 대량 생산합니다. 항암제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제조해서 여기서 이제 제조해서 글로벌 시장에다가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에피스 넥스랩은 차세대 신약 플랫폼 기술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이제 성장 엔진을 쓴다. 자본금 10억, 자본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1034억, 바이오로직스가 자본금 1150억. 삼성 SP 넥스랩은 자본금이 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이 바이오 에피스가 메인이고 에피스 넥스랩은 여기서 이제 신약이 나와서 열심히 해서 신약이 나와서 그걸 기술 이전시키고 거기서 로얄티를 받고 또 신약을 또 빅파마 개발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기획실 같은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피스 넥스랩은 단기 매출보다는 플랫폼의 가치와 기술 수출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이제 평가 가능하고 글로벌 빅파마들, 제약사들이 관심 가지는 영역이라는 거. 또 하나는 성공하게 되면 플랫폼 단위의 기술을 이전시켜서 굉장히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런데 리스크도 있어요. 초기는 R&D 단계가 있고 임상 진입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개별 파이프라인의 가시성은 아직 낮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에피스 넥스랩이 기술 수출 가능 시점이 언제냐? 그걸 제가 이제 한번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펩타이드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다. 현재. 그래서 표적 특이성을 검증하고 있고 한 1, 2년 내에 전임상 펩타이드가 아마 나올 것 같다. 1, 2년 내에.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협업이 있는데 여기는 전임상 일상 전에 이게 전임상 일상 전에 플랫폼의 애로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형 애로 임상 일상의 진입 시에 계약 규모가 더 확대가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이 에피스 넥스랩은 임상 ADC처럼 이상까지 안 간다. 그냥 여기는 이제 그 전임상 데이터하고 플랫폼 확장성만으로 애로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글로벌 펩타이드 업체들을 봤더니 전 임상 단계에서 계약금을 받고 마일스톤의 계약을 체결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에피스 홀딩스의 기업 가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넥스랩은 옵션이에요. 잘 되면 대박인데 지금은 거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도. 0이다, 0. 그래서 에피스 넥스랩은 가치가 하나도 없다. 단지 바이오 시뮬러 중심으로 홀딩스의 기업 가치가 맺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시뮬러는 성장의 좀 한계가 좀 명확하고, 그런데 넥스랩은 실패해도 손실이 없어요. 성공 시에는 기업 가치가 점프가 돼요. 이게 이제 장점이에요. 실패해도 손실 제한이 없어. 이 부분은. 자본금 10억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아마 바이오 오피스하고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다. 또 하나 의미는 삼성그룹이 처음으로 가져가는 차세대 신약 플랫폼의 베팅이다. 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관심도는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오에피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설명드렸죠. 이제 위탁 개발 생산만 한다. 무역 구매.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자회사 바이오 오피스를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시판된 게 11개고 토탈 20개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돈을 만들어낸다. 성장성이 높다.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체의 플랫폼을 확보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자본금은 바이오로직스도 74.33, 에피스홀딩스도 74.33,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게 다 합쳐서 74.3, 74.3 지분을 똑같이 나눴다. 자, 이제 여기서 바이오에피스의 매출입니다. 바이오에피스가 3분기까지 매출 찾아봤더니 1조 2,426억이 매출 올렸습니다. 아직 이제 여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몰라요. 그런데 작년도에 매출액은 1조 5,377억, 영업이익이 4,353억, 순이익이 3,700억, EPS가 17,983원, 주당 순이익이죠. 17,983원. 23년도에 1조 원, 22년도에 9,400억, 21년도에 8,400억, 19년도에 7,600억, 23년도에 순이익이 1,800억, 그런데 작년도에 3,700억, 꽁충 뛰었죠. 22년도에 2,184억, 21년도에 1,500억, 20년도에 1,300억, 19년도에 2,600억, 순이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도에 EPS가 17,983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 가만히 보면 24년도에 매출액이 왜 껑충 뛰었을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요? 여기 23년도에 솔리리스라는 이 신약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고 23년 5월 달에 24년도 2월 달에 황반변성 치료제, 4월 달에 건선 치료제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매출 단위가 껑충 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1조 2,300억 매출이면 매 분기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올해 4분기까지 합치면 한 1조 6,400억? 1조 6,400억, 500억 정도 매출 올리겠죠. 그럼 영업이익도 한 600억 전후, 순이익은 4천억 전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바이오 오피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이제 매출하고 주가를 한번 뽑아봤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분기 매출이 4조 2,483원,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순이익이 1조 1,700억 해가지고 주당 EPS가 17,900원. 3분기까지는 삼성 바이오 오피스의 매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작년도의 매출은 4조 5천억, 순이익이 1조 83억. 근데 주가가 작년 말에 139만원. 올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173만원. 오늘 현재죠. 23년도에 매출이 3조 6,900억, 순이익이 8,576억, 주가 111만원. 21년도, 21년도 한번 볼까요? 21년도 매출이 1조 5,680억,
순이익 영업이익이 5,373억, 순이익이 3,900억, 주가 131만 원. 20년도 매출 1조 1,600억, 영업이익 2,900억, 순이익 2,500억, 주가 120만 원. 19년도 매출 7천억, 영업이익 900억, 순이익 2천억, 주가 63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월봉인데, 지금 21년도부터 주가가 이제 100만 원대에 갔습니다. 20년도, 20년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 2년, 3년, 4년, 5년째 100만 원 이상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20년도 여름을 지나서부터 100만 원대에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사이클을 보게 되면 19년도에 주가가 이제 한 37만 원 있다가 한 1년 뒤에 주가가 이제 110만 원 바로 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19년도에 매출이 7천억, 순이익이 2천억인데 주가는 63만 원. 20년도에 1조 1,600억에 순이익 2,500억인데 주가는 120만 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이 당시에 발행 물량은 6,600만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삼성 바이오 오피스는 작년에 매출이 1조 5,300억이고 순이익이 3,700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 홀딩스의 자회사로 딱 들어갔어요. 이게 삼성 바이오 홀딩스는 포스코 홀딩스처럼 100%니까, 지분이 100%니까 곧 삼성 바이오 오피스가 삼성 바이오 홀딩스인 거죠. 여기 매출과 여기 있는 순이익이 전부 다 삼성 바이오 홀딩스로 딱 잡혀요. 연결 지분으로. 홀딩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주회사니까. 지주회사가 바이오 오피스하고 넥스트랩을 관리하는 거죠. 전체 총괄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 어레인지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삼성 바이오 그 오피스가 이번에 이제 경고가 풀리고 나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됐을 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따라서.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매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 순이익 흐름이 거의 뭐 지금 증권이 된 자료에 가면은 해마다 10% 이상의 성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1조 6,500억, 내년도에는 한 1조 8천억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과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의 모델로 한다고 치면은 주가는 적어도 한 80에서 100 정도는 가야 맞은데, 시장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시면 바이오로직스가 분할 전에 7,174 안주가 있다가 4,629만 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에피스 홀딩스는 2,488만 주가 이제 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12.6%를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6.6%를 갖고 있어가지고 실제 유통 물량은 300만 주밖에 안 돼요. 300만 주. 4,600만 주인데 유통 물량이 3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10만 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 FS 홀딩스는 지금 이제 외국인이 5.2%, 오늘 현재 5.2%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74.3% 갖고 있고,
기관 투자자 물량이 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기관은 이제 빼버리면 얼마나인지 모르니까 뺀다고 치면은 실제 유통 물량은 한 20% 남짓. 그래서 한 5천만 주 내외. 5천만 주 내외 물량, 아니 500만 주 내외. 500만 주 내외의 유통 물량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 200만 주 정도 유통 물량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일자별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4만 주, 10만 주, 4만 주, 10, 이렇게 적어요. 이전에도 보면 거래량이 10만 주, 10만 주, 5만 주 이렇게 적었어요, 거래량이. 이 말은 물량이 다 이렇게 분산돼서 평준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삼성 MPS 홀딩스는 이제 11월 24일 날 상장이 됐기 때문에, 분할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이 그대로 쏟아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삼성 MPS 홀딩스가 11월 21일 날 상장됐을 때 외국인 지분이 11.9였어요. 295만 주를 갖고 있었어요. 외국인이. 295만 주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16만 주를 샀다가 외국인이 이제 쭉 정리해서 295만 주가 128만 주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분이 5.2%, 5.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외국인들이 전체 매도한 물량을 봤더니 그 분할 상장 이후에 외국인이 201만 주를 매도했고 기관들이 16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26만 주 매도했고 보험이 3만 주, 금융투자가 15,000주 등등 그렇게 해서 한 16만 주에 매도를 했고 외국인 20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통 물량은 510만 주, 500만 주 내외. 이렇게 이제 지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다르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게 꾸준하게 가는 회사죠. 위탁 생산. 물론 여기도 영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기본적으로 다 모든 걸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글로벌에다가 신약을 로얄티를 사서 바이오시밀러를 제조를 만들어서 임상을 거쳐서 그것을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에다가 재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신약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는 주어진 역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굉장히 잘 터지게 되면 큰 시장, 그렇게 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지금 삼성 바이오 오피스가 보도자료 된 것을 쭉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의 것만 앞으로 어떤 사업도 하나 했더니 12월에 2월 달에 골질환 치료제를 2종 유럽서 직접 판매한다. 프롤리아 엑스지바. 근데 이것은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오버덴스하고 엑스브릿이라는 것인데 유럽 시장에 출시한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10년 만에
상용화를 10종을 이렇게 판매한다. 10월 21일 날 중국 기업과 ADC 신약 개발에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 사업을 이제 넥스랩인가요? 넥스트랩이 이런 것들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중국의 프론트라인하고 차세대 항체 약물 접합제를 개발을 추진한다. 그리고 ADC 2종의 공동 개발 계획을 갖고 있고 페이로드 일건에 대한 라이선스도 얻었다. 그래서 향후 프론트라인의 선수금, 마일스톤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렇게 글로벌에 있는 큰 이렇게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로열티를 주고 사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복제약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다시 되팔죠. 근데 복제약이라는 게 원래 정가를 주면 10만 원인데 복제로 오게 되면 한 40%가 할인돼 가지고 6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소비자는 똑같은 약효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라서 일정 부분 신약이 기간이 지나면 특허권이 풀려서 복제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규정에 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7월 18일 날 미 헤로우사와 안가질환 치료제를 미국에 판매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약이라는 것은 바이오비즈, 오퓨비즈, 미국 판권이 25년 말에 바이오젠사에서 헤로우사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안과질환 치료제, 바이오비즈, 그 다음에 시밀러죠. 바이오시밀러야. 그 다음에 오퓨비즈. 이것도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약입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그래서 그 부분을 미국 시장에서 상업화해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마케팅사가 필요한데 거기 있는 대행사를 계약을 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10월 2일 날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보령하고 골질환 치료제 엑스브릿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글로벌에서는 작년에 3조 3천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걸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그 개발사, 그래서 엑스브릿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보령이 국내에서 독점 마케팅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치료제예요. 암 환자 등의 골격계 증상 예방, 골대세포종 치료제, 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7월 1일 날 한미약품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오보덴스를 국내에 출시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판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생산하는 겁니다. 판매는 한미약품. 이게 이제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6조 5천억을 팔렸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작년에 1,749억이 처방이 됐다는 거예요. 또 5월 30일 날 또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를 국내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이게 이제 국내 처방에서 1,870억이 나왔던 건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10조 정도가 팔린 거다. 그래서 이것을 바이오시밀러 2종을 모두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품목 허가를 취득해서 그 부분을 이제 올해 5월 30일에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또 판매가 되겠죠. 재판매. 국내, 해외, 유럽, 미국. 또 4월 8일 날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를 미국에 출시했다. 이게 그거죠. 이제 야간 혈색 소녀증. 그 제가 아까 했던 그 치료제 그 부분을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내기 시작했다. 그게 4월 달. 그리고 이 내용의 판매약이 작년에 글로벌에서 3조 8천억 건치가 팔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에서만 판매된 약이 2조 2천억. 미국 시장이 큰 거죠. 이게 이제 올해 4월 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지금 뭐 미국과 유럽 쪽에서 새로 마케팅을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라는 건데 미국에 출시했다. 이것은 연간 15조 정도가 판매가 되고 미국에서만 10조 원 정도가 판매가 된대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 삼성이 이것을 개발 생산해서 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미국에도 팔고 또 이 약은 유럽에서도 이미 43%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가장 이 약을 많이 판대요. 유럽에서 43% 점유율. 이 약을 미국에 다시 갖다는 거예요. 치료는 뭐 건선, 그다음에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뭐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골질환 치료제를 2월 달에 나온 건데 두 종을 미국에다가 이제 품목허가 취득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10종, 유럽의 11종. 이 약들이 다 이제 11종의 약인데 미국에 대한 10종들을 이제 판매가 하고 있고 유럽에다가 11종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상황과 23년도 상황과 그다음에 내년도 상황은 좀 매출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쭉 보게 되면 분명하게 성장성은 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랩인가요? 그 10억짜리 자본금. 그 회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할지. 네. 에피스 넥스랩. 넥스랩이 어떤 일을 할지 정확하게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가봐야 하는 것이라서, 아무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장성 자체는 이제 무궁무진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나온 보도자료, 미국과 유럽에 들어간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이게 올해부터 판매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마케팅을 더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 이미 세계의 11개국에 이렇게 지부가 또 자회사들을 만들어서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거 말로 봐서는 상당 부분 안정감 있게 이렇게 제약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삼성 바이오 홀딩스, 자회사 삼성 바이오 오피스, 이게 이제 에피스, 이게 어떻게 이제 바이오 에피스 매출이 잘 나와야 홀딩스의 매출이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에피스 넥스랩이 이제 신약 물질들을 로열티를 판매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는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 내년 지금 1상과 3상을 공동 진행하고 있고 이미 2년째 진행하고 13, 24, 3년째 진행한 걸 봐서는 내년 어느 때에 아마 그게 이제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아무튼 그 기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의 매출 성장원은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린 거죠. 2차 전지 섹터는 슈퍼사이클까지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크고 작은 흔들림에 좀 구애받지 않고 가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토목 부분은 역시 그 부분도 이제 독보적인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가고 있고 내년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봐야 되는 거고.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새로 상장됐고 올라가다가 이제 투자 주의를 먹고 1월 2일까지 이제 그 상승의 제약을 걸리죠. 또 넘어가면 이제 경고를 맞아버리니까. 종목 같으면 올라서 그냥 경고를 뚫고 가버리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경고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3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1월 2일까지는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풀리고 나면 저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시
가치 투자의 관점 내에서 가치 투자, 단기 차익을 노린다고 보는 게 아니라 가치 투자의 관점 내에서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모형을 비교해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비교를 해보면 이게 내년 어느 때 100만 원대까지는 분기별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예상대로 그 수치가 찍어준다면 시장에서 평가가 된다면 또 물량은 또 평준화 되겠죠.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물량을 이제 홀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은 또 줄겠죠. 지금은 유통 물량 500만 주밖에 안 되는 게 거래량이 60만 주 전후 나온다는 것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 포인트를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뒤, 2년 뒤를 바라보고 자산 운용하신 분들, 그 다음에 큰 돈을 투자하신 분들, 그러니까 구태여 SDI나 토목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썩 쪽에서 이걸 들어올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여유 있게 한번 담아볼래 하게 되면 적어도 조금 담아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한 5억대 매출을 하신 분들,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한 번에 확 저지르지 말고 투자 주의 기간에는 66만에서 68만 원 사이 박스콜을 통해서 가장 낮을 때 그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투자 주의가 이제 풀렸을 이후에는 사실 이제 그때는 또 단타를 노리는 투자 세력들이 들어와서 회전율을 높이면서 또 동력폭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가가 이제 저점을 높여갈 수도 있고 또 다시 또 주가가 또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은 좀 그런 흐름이 있는데 좀 추세 흐름에 대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실적 베이스대로 주가는 반영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할 때 꼭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스톡커피에도 다음 어느 때는 이걸 갖다가 이제 분석된 내용을 업데이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회전율이 높은 종목은 스톡커피에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투자 분석으로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스톡커피에는 적절한 시기에 좀 압축을 해서 한번 분석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 회원님들한테는 이 내용들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투자할 때 지표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 분석이 다 맞을 수는 없고요. 참고하시고 또 실제 실전과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전에서는 또 흐름을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밤이 깊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